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텔런트 특허법률사무소의 유성원 변리사입니다. 저는 오늘 분쟁 사례를 통해서 본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IP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이제 해외 IP 보호 전략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해외 IP 제도의 특수성이라든가 환경에 조금 우리나라와 다른 점들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 포스터에 나오는 이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는 사실 한국에서만 성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드라마는 아니었고 사실 뭐 한국을 뛰어넘어서 중화권 그리고 전체 이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드라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광고적 장치라든가 PPL이라 이런 것들이 사전에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됐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드라마가 방영되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하고 중국 간에 이제 사드 분쟁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원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던 이러한 그 한국의 컨텐츠들이 지금은 뭐 정말 K자만 붙으면 해외 어디에서나 정말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정말 많은 국가의 다양한 시청자들이 이제 한국의 컨텐츠들을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사실 동반해서 여기 드라마에 등장하는 또는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 컨텐츠에 등장하는 한국의 여러 기업들의 산업들이 동반해서 수출되는 효과들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전에, 이 별에서 온 그대 이전의 양상을 보면 사실 한류 스타들의 컨텐츠들이 뭐 이제 그 컨텐츠만 성공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연관 산업이 동반해서 막 이렇게 수출되거나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 별에서 온 그대 이후부터는 진짜 정말 컨텐츠 자체의 성공뿐만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한국의 문화 산업들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함께 동반해서 수출되고 성공하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한국의 뷰티 산업, 화장품을 비롯한 뷰티 산업, 그다음에 외식 산업, 그리고 패션 산업이 굉장히 큰 이제 수출 기회들을 맞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어, 한국이 사실은 수출로 먹고 살고 있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사실 해외에서의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이제 그 지식재산 보호, 이런 정도들이 사실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화장품과 K푸드, 그리고 뭐 패션 이런 것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엄청 이제 각광을 받고 수출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막 많은 기업들이 수출 기회를 잡긴 했는데, 막상, 그래서 실제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도 하고, 뭐 수출 계약도 하고 막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많은 한국의 브랜드를 비롯한 상표권을 비롯한 디자인권, 특허권들이 외국의 무단 선점, 이 브로커들에 의해서 선점이 돼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즉, 이들은 이제 이 중국을 비롯한 뭐 동남아 여러 국가의 이런 브로커들은요, 한국에서 뜨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컨텐츠를 보고 거기에 등장하는 브랜드들, 한국 기업의 브랜드들 또는 한국 기업의 디자인들을 모방해서 제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상표권 디자인권을 음, 이 선출원주의라고 하는 법적 제도의 약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선점하고 오히려 그들이 권리자로서 우리 기업들을 괴롭히는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태양의 후예나 뭐 별에서 온 그대 이러한 한류 콘텐츠의 성공으로 정말 많은 한국의 브랜드들이 노출되었거든요, 외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의 이 선출원주의,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권리를 준다라고 하는 이제 허점을 이용해서 정말 많은 상표 브로커들, 예, 그 IP 브로커들이 우리 기업들의 상표권들을 먼저 선점해서 예, 오히려 이렇게 랜섬 비즈니스라고 하죠. 야,
니네 물건 팔려면 나한테 뭐 상표권 사가라. 나한테 얼마를 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악의적인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제로 좋은 수출 기회들을 잡은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들,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고 상표권을 사온다거나 아니면 수출 자체가 막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어요. 실제 뭐 타오바오나 뭐 이런 알리바바 이런 쇼핑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이런 백화점에 진출하는 것도 상표권이 없으면 사실 좀 이제 말하자면 실제로 입점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입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이 악의적인 브로커 상표권자들이 오히려 이제 쇼핑몰에 경고장을 보내서 제품을 못 팔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도요. 그 드라마가 방영이 되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중국 상표국에 송중기 이름으로 주요 상표 분류인 뭐 삼류, 이제 화장품, 뭐 25류 의류, 그다음에 뭐 35류 유통업 이런 관련된 저 상표권이 전부 다 선점이 되었고 중국인들에 의해서 또 송혜교 이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5류, 3류, 18류, 41류가 전체 다 선점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여러분들 설빙 아시죠? 유명한 우리나라의 디저트 빙수 브랜드인 설빙의 엄청 큰 피해로 인해서 실제 설빙이 중국에 진출하는 기회들이 막히게 되고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짝퉁 설빙이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해 대형 쇼핑몰에 입점해서 오히려 이 자기네들이 이제 진짜인 것처럼 영업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MBC 뉴스나 여러 이런 뉴스들의 방영이 됐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뭐 그 냅킨이라든가 종업원들 유니폼 그다음에 메뉴판까지 거의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대기할 때 쓰는 뭐 진동벨까지도 완전히 다 모방을 해서 베끼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제 진정한 권리자로서 뭐 법적인 액션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액션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설빙 상표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한국의 설빙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이 브로커가 악의적 브로커가 갖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 중국과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먼저 사용하고 먼저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우리가 권리를 가져서 이들을 대응해서 권리를 뺏어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IP 제도의 근본 원칙은 선출원주의거든요. 먼저 출원, 특허청에 먼저 출원을 해서 신청을 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 이 원칙 때문에 사실은 출원을 먼저 해놓지 않으면 권리 대응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는 뭐 이런 단순히 브랜드와 상표 또 디자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영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선, 3선 도시들의 굉장히 1대1로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여러 2선, 3선 도시들의 가로등, 뭐 도로, 철도들을 깔면서 가로등 사업을 굉장히 이제 크게 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시장이 열렸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설치되는 것들이 다 이제 LED 이제 가로등 조명이 설치가 됐어요. 왜냐 이제 뭐 이제 탄소 배출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친환경적인 LED 조명을 전부 다 교체하는 또는 새로 설치하는 이런 시장이 크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기업도 LED 조명 세트를 만드는 기업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새로운 LED 조명 세트의 이 방열 구조, LED에선 열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열을 효과적으로 방열시켜주는 구조를 새로 발명을 해서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도면과 같은 그런 가로등 조면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중국 시장에 팔려고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상해와 뭐 이런 광저우에서 열리는 조명 박람회 같은데 진출해서 여러 이제 바이어들에게 이제 실제로 소개를 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해에서 열렸던 조명 박람회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중국 바이어들이 와서 뭐 관심도 갖고 브로셔도 가져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한 3개월 뒤에 광저우에서 열리는 다른 또 도시에 이제 열리는 이런 조명 박람회에 나갔는데 우와 우리가 3개월 전에 그 새롭게 신제품이라고 해서 출시한 제품하고
완전하게 동일한 제품을 어떤 중국 경쟁사가 그대로 베껴가지고 자기네 제품이라고 전시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방품이 나온 거죠, 바로.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특허 보호에 나름 이제 경험을 갖고 있어서 PCT라고 하는 국제 특허 출원 제도를 통해서 출원을 해놨다가 중국에서 이제 권리를 받는 중국 국내 단계 진입을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중국은요, 우선 심사, 말하자면 이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 해당 특허권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주는 우선 심사 제도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까다롭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특히 이런 특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특허와 실용신안이 이제 별도의 권리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중국의 이 특허, 말하자면 이제 중국에서는 발명 특허라고 하는데 이 발명 특허의 심사 기간이 보통 2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걸 우선 심사에서 땡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잘 모르고 그냥 PCT 진입을 발명 특허로 진입을 해서 심사 기간이 그냥 무려 2년 정도 기다려야 이게 이제 권리가 나와서 그때서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기술적 특징이 이제 이 방열판 구조인데 모방이 쉬운 이런 기술들은 빨리 심사가 짧은 권리 제도를 택해서 빨리 심사를 받고 빨리 권리화를 시켜서 이제 이거를 못 팔게 하는 그런 말하자면 긴급성이 되게 중요한 건데 오히려 되게 심사가 느린 천천히 권리화가 되는 발명 특허를 선택을 해서 진입을 하는 바람에 뭐 한 2년 지나면 사실 이런 것들은 유행이 빠르기 때문에 기술 유행이 빠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증거도 없고 사실 권리 행사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이런 유의, 말하자면 기술 유행이 주기가 빠르고 모방이 쉬운 기술, 겉으로 기술 특징이 드러나 있는 것들은 발명 특허가 아닌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를 해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른 심사를 통해서 권리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권리 행사를 통해서 우리 IP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큰 피해를 입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하는 여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런 모방이나 해외 진출, 해외 법인 설립 당시에 내부 인력에 의해서 권리가 탈취되는 일들도 또 발생하고 있어요. 이 기업은 한국에 이제 임플란트 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부에 이제 중국 전문가들이 많지 않으니까, 중국 치과 의사 출신인 조선족 동포 에이전트를 현지에서 고용을 해서 이 사람에게 베이징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이런 과정들을 그냥 일임을 하고 맡겨서 이제 베이징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너무 이 현지에 있는 이제 뭐 조선족 동포 에이전트를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회사의 브랜드나 상표권이라든가 또는 회사의 임플란트 기구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회사 명의로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개인 명의로 출원해서 등록받은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본사에서는. 왜냐하면 모든 과정은 다 뭐 이제 유림하다 보니까 그런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법인의 총경리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뭔가 대우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퇴사를 하고 자기 명의의 회사를 임플란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한국에 있는 원래 이 임플란트 회사의 모든 제품들, 기능들이라든가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서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브랜드 권까지 자기 명의로 해가지고 영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의료기기 박람회 같은데 나가면 이, 이 회사에 무슨 임플란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스가 두 개가 차려져요. 똑같은 회사 같은데. 근데 하나는 한국의 회사의 부스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총경리였던 이 중국인 치과 의사 이 사람이 만든 회사의 부스가 똑같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 바이어들이 보고 니는 왜 부스를 두 개 차렸어? 근데 알고 보면 하나는 오리지널 우리 한국 거고 하나는 예 다른 이제 중국인이 만든 짝퉁 회사의 제품에 이제 해당한 그 회사의 이제 부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한 6년, 7년 정도 걸려서
오랜 기간 상표권 분쟁 및 반부정당 경쟁 소송을 통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문제를 어렵게 해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의 이런 어떤 중국이라든가 여러 동남아 같은 국가들의 이 지재권 대응 전략의 문제점들이 뭐냐면 주로 그동안은 우리가 한국 시장 또는 우리의 이제 우방이었던 미국이나 유럽, 일본 시장에 맞춰서 사실은 지재권 전략들이 우리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준비가 돼 있거나 또는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새롭게 개척해야 되는 시장이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권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국가들에서의 보호 시스템에 맞춰진 이런 대응 전략이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또 대응도 안 되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졌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해외에서의 지재권 피해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위조 상품의 피해 유형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과거에 이런 그 위조품들을 보면 지금 주로 이제 뭐 시계나 명품 가방이나 또는 뭐 이런 골프채와 같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 특히 유명한 브랜드의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모방과 이런 모조품의 타겟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이러한 대기업들이나 유명한 명품 브랜드를 이제 짝퉁을 만드는 거는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보고 이제 뭐 이렇게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이런 기업들은요, 이 모조품에 대한 대응 전략들이 그에 맞춰서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또 자본이 많다 보니까 대응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명품 가방, 명품 시계를 만드는 짝퉁 업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불안정한 거죠. 비즈니스가. 단기간에 큰 뭐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항상 단속에 시달리게 되고 또, 금세 또 이제 뭐 이런 그 단속에 붙잡혀갖고 처벌도 받게 되고. 자, 그래서 요즘은 어떠냐면요. 위조 상품을 만들거나 모조품을 만드는 이런 짝퉁, 제조업자들이요. 주로 어떻게 옮겨가냐? 이런 고가의 명품이나 유명한 제품들이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 이제 막 뜨는 신진 디자이너들 또는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모방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방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아까 위에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IP 보호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해외에서.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이 저거 한국에서 요새 좀 뜨는 건데 근데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는 상표 보호 같은 거 잘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상표권을 획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먼저. 네. 그래서 모방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상표 출원을 먼저 해서 상표권자가 되어서 말하자면 위조품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 현재 요즘에 일어나는 피해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두 브랜드, 신진 디자이너들이 만든 한국에서 막 조금씩 유명해져서 막 뜨고 있는 이런 브랜드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이제 뭐 패션의 제일 큰 플랫폼인 무신사 같은 데서 막 새롭게 뜨는 브랜드들을 뭐 상표 선점을 해가지고 그걸 모조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정적으로 훨씬 더 짝퉁 제품들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팔 수 있고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세관이라든가 이런 당국의 단속의 어떤 위협에서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단속을 당하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 의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 이런 유아용품들, 이런 것들의 이제 모조품들이 아주 우후죽순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샤오홍슈나 그다음에 타오바오 같은데 이런 짝퉁 제품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돌게 되는 겁니다. 다 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이런 제품들, 브랜드들이거든요. 실제 보면 샤오홍슈, 그다음에 타오바오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모조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한국의 브랜드의 이 유아용품 브랜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금세 이 대표님도 너무 황당해 하세요. 우리 이제 시작해서 이제 뭐 약간 좀 뭐 매출 올라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 샤오홍시나 타오바오에서 가품들이 나돌고 있고 실제로 이 진품과 가품을 딱 육안으로 바로 확인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예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렇게 제품을 구매해 보면 화면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브랜드가 이렇게 양각으로 각인이 돼 있고 여기는 안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그 진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데 이런 사이트, 타오바오 사이트에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사진 자체를 진품 걸 가져다가 마치 자기네들이 진품을 파는 것처럼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해서 짝퉁이 와서야 얘네가 짝퉁 판매자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 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는 특히 그러다 보니 예, 오히려 명품 브랜드들, 대기업의 브랜드들보다는 신진 디자이너들이라든가 또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피해가 커지는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이런 브로커들 또는 모조품 업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이제 문제들이 대두되게 될 겁니다. 한번 그러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한국의 이런 외식, 그다음에 패션, 그다음에 뷰티, 화장품 쪽에 피해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상표 출원에 조금 이제 우선권 주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은 건데 지금 이승기라든가 아이유 같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실제 상표 브랜드를 기획을 해서 만들어내 놓고는 중국에 수출을 또 못 해보고 말하자면 한 5, 6년간 소송만 하다가 끝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2010년에 이 이제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를 하고 출원을 하고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2010년 4월에 하고 나서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한 중국에 있는 어떤 한동성에 있는 어떤 모방 업자가 그냥 동일한 브랜드 중에 상표 출원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실시간으로 이들은 한국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이런 뭔가 해외 수출을 타겟으로 해서 만드는 제품들은요, 동시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국가에 출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모방업자들한테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출원주의에서 이 경우는 모방업자가 5월 6일에 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한국에 있는 회사는 5월 28일에 출원해서 무려 한 20일 정도가 늦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국에 있는 H사가 결국에는 이 중국에서 상표권을 찾아오지 못하고 거액을 주고 상표권을 사오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 기간 동안 한 5, 6년 동안 실 타겟을 했던 여러 그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유아용 놀이매트를 만드는 회사도 다양한 뭐 칼라나 폴딩 기능으로 국내에서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여러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제 수입업자들이 이제 중국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괜찮다는 걸 알게 된 중국의 한 수입업자가 이 한국의 회사한테 독점 판매권을 달라. 내가 독점 판매해서 내가 팔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독점 판매해서 뭐 큰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국 회사가 이제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중국의 상표권을 갖고 있어야 자기네 비즈니스나 이런 판촉 활동을 하기 쉽다고 하면서 상표권을 자기네 명의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문을 하게 되면서 절대 그런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상표권을 줘버리는 순간, 결국은 이들이 제품을 몇 개째 받아서 처음에는 좀, 어느 정도 계약을 해서 수입을 하는 척 하다가 이거랑 똑같이 만드는 짝퉁 제품을, 음, 다양한 중국의 뭐 광저우나 션전에 있는 여러 뭐 동강 같은 데 공장에다가 야,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야지 짝퉁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뭐 계약 기간 얼마 안 된 해지시켜버리고 자기네들이 더 싼 값에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절대 상표권을 주는 그런 계약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판매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브랜드권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센스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계약이 상당히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그런 부당한 계약상 요구를 물리치고 우리 상표권을 중국에서의 상표권을 지켰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 수출 시에 중국 회사가 중국 상표권은 우리 거 소유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계약 조건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가 선입금으로 뭐 3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대신 조건은 중국 상표권은 우리 회사 명의로 하겠다, 중국 회사 명의로 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300만 달러가 사업적으로는 그래 그 300만 달러 받고 그냥 떨어버릴 수 있겠지만 지속적 그 이상의 매출, 지속적인 수출을 기대하신다고 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비슷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추성훈 안마 의자로 유명한 이제 뭐 바디프렌드라고 하는 회사도 중국의 생산 파트너한테 생산 공장 명의로 중국에서 상표권을 등록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이제 생산 물량이 늘어나니까 도저히 이 중국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이 물량을 그 중국 물량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본사가 다른 말하자면 생산 공장에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라. 이제 이 우리 걸 또 만들어라. 이렇게 다변화를 시킨 거죠 생산. 그랬더니 이 원래 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생산업체가 이 다른 새롭게 이제 들어온 생산업체에 중국에서 나가는 수출 물량에 대해서 예, 수출 금지를 때려버리는 성격권 침해라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신뢰할 만한 우리랑 뭐 그 비즈니스 오래 할 파트너라고 하더라도 그 파트너에게 상표권을 주는 계약을 했다가는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우리 기업들의 그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상표 보호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해외에서의 상표권 보호라든가 뭐 거기에 더 나가서 특허 디자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들은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기업화돼서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예, 우리나라 상표권을 노리고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패션, 외식, 화장품 분야의 브랜드들은 한두 개씩은 다 선점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표 거래 사이트 가면 정말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들의 이 그 상표들이요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팔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중국 진출 안 할 거야 관심 안 가지면 지들끼리 막 사고 팝니다. 막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 굉장히 그 굉장히 큰 금액을 요구하면서 상표권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5억에서 10억, 15, 5억까지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 제가 그 한 대기업의 상표 그 말하자면 그 선전 피해를 입은 상표를 협상을 해서 양수해오는 과정에서 한 10억 정도의 돈을 주고 사온 사례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피해들이 실제로 있고 있고 이들 입장에서는 그 중국에 있는 상표 브로커들이 상표권 출원하는데 뭐 한 2, 30만 원 들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자기네들이 뭐 대리인도 안 쓰고 자기네들이 막 직접 출원하거든요. 그러면 돈 진짜 얼마 안 들 텐데 그럼 적은 돈 뭐 한 10만 원, 2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건 잘 잡히면 뭐 한 10억, 15억씩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대단한 투자 상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을 그냥 불을 켜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절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전략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이기는 사례들을 뭐 하고 있지만 또 그래서 제가 이 뭐 방송이나 이런 유퀴즈에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긴 했지만 이게 근절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 국가 자체가 우리 수출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이 너무 중요한데 이 해외 시장에서의 그 특히 뭐 중국 동남아 시장 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한테 뭐 요즘은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 태국 시장, 예, 베트남도 너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데서 한국 브랜드가 인기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들도 인기 많은 브랜드들을 먼저 선점해서 이렇게 랜선 비즈니스, 예, 볼목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분쟁 대응 대응에 필요한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많게는 한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 안에서 거의 대부분 상표권을 회복해서 가져오는 소송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한 2014년부터 발생한 피해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대응하는 전략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들에 따라서 승소율이 뭐 저 같은 경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80에서 90%까지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 시장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면 해외 진출의 기회가 열리고 또 실제로 해외 진출을 생각지도 않으시고 있다가 우리가 해외에서 이러한 상표권 선점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게 돼서 실제 적극적인 소송을 통해서 상표권을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새롭게 비즈니스 기회, 수출 기회가 열리는 일들도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라고 하는 특허청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분쟁 대응을 통한 소송을 통한 상표권 회복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해외 진출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위조 상품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실제 제가 위조 상품이 발생한 공장을 급습해서 단속했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이나 뭐 베트남 뭐 이런 국가들은요, 이 공안국, 그다음에 뭐 시장 감독국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을 통해서 실제로 단속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속 공무원들이 가서 실제로 현장을 급습을 하고 그 급습한 곳에서 발견한 모조품들을 압류하고 그 이제 모조품 제조업자라든가 판매업자들을 체포해서 연행하고 거기에 관련된 피해를 말하자면 보상받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조품이 발견을 되면 보통 뭐 현지 영업맘이나 단속 업체들을 통해서 제보를 통해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이제 그 조사를 좀 하게 됩니다. 실제 이 모조품에 대한 어, 그 모조품이긴 한데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지 우리 권리가 이제 모조품을 단속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 범위가 이제 확보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판정하고 이제 분석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권리로 이것들을 단속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이제 증거들을 조사를 해서 실제로 공안국과 이 시장감독국이 가서 효과적으로 단속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속 전문 업체들을 통해서 생산 공장이라든가 중간 유통 경로, 도매상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단속 신청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시장감독국이나 공안국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는 단속을 할 만하다라고 하면 이제 특정 날짜를 정해서 급습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공안국과 함께 이제 현장을 이제 덮치게 되죠.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의료기기 위조 제품이었습니다. 한국의 그 뭐 하이프라고 하는 이제 피부 리프팅하는 기계인데요. 이게 이제 뭐 워낙 우리나라 이제 피부 관리 시장이 워낙 크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피부 미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여성들이 점점점 이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조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 어떤 진피세포 그 부분에다가 뭐 초음파라든가 뭐 이런 약한 전류들을 흘려주는데 그런 전류값이나 그런 초음파의 값들을 잘 이제 조절하고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회로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기술적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높지 않아요. 다만 디자인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구비돼서 또 안정적인 어떤 제품의 안정성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모방 제품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그 하이프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하고 연합을 해서 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울세라라고 하는 회사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모조품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단속업체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저우에 있는 공장에서 이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광저우의 이 공장이 이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 공장에서 이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네 개 공장이 전부 다 한 사람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다는 것까지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급습 일자를 이제 광주공항국에 신청을 해서 정하고 그날 새벽에 이제 그 광저우 공항국의 120명 스와트 중대가 이제 4개 조로 30명씩 4개 조로 흩어져서 이 4개의 공장을 한꺼번에 이제 급습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 그 단속을 나가면요. 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저항이 심하고 실제 뭐 흉기라든가 이것들을 휘두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장한 스와트 공안이 가서 진압을 해야만 현장이 안정적으로 진압이 될 수 있고 단순히 이제 공무원들만 나갔다 하는 공무원들도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단속업체 나가면 실제로 이제 뭐 저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공안들이 무장한 스와트 중대 공안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진압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결박을 한 상태에서 어,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이 현장 공장 내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장 공장들의 직원들이 다 이렇게 진압이 된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모조품들의 현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단속업체 직원들과 또 우리 그 한국의 이제 말하자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관계자들이 들어가서 이 모조품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이제 공장 내부인데 이렇게 많은 제품들의 부품들이 이렇게 진열이 돼 있고 이게 뭘 만들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여기 쌓여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모조품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공안과 그 시장감독부 공무원들과 함께 쭉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제품들을 전부 다 진열을 하고요. 모조품들의 개수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현장에서 피해 규모, 그 다음에 또 거기 관련자들을 체포 연행해서 단속을 마무리 짓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제일 큰, 제 말하자면 모조품, 의료기기 모조품 제조업자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고, 굉장히 큰 성과로 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광저우에 있는 CCTV 방송국에서도 이게 크게 방송이 될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겁니다. 어, 이게 이제 가능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철저한 증거, 조사, 자료 확보를 통해서 공안국과 이 단속 신청 과정 가운데 공안국이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말하자면 이 공안국이나 시장감독국 공무원들이니까 한 번 단속을 나갔을 때 허탕치면 안 되고 말하자면 거기서 좋은 성과들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증거와 자료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충분히 설득이 됐을 때 급습하고 덮침으로써 좋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권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거기에 관련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을 때 그냥 단순히 피해를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고 거기에 관련된 보호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해외에 나가면 그냥 무법천지여서 아무것도 보호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 단속 프로그램들과 대응 방법들이 마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이런 그 아이돌 그룹의 뭐 이런 뭐 BTS나 이런 데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단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BTS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공연상에서 쓰이는 응원봉이라든가 캐릭터, BTS 멤버들을 캐릭터화한 이런 그 뭐 응원 도구, 포스터 같은 것들이 너무 짝퉁들이 많이 돌아서 굉장히 하이브에서 그런 단속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단속 효과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또 다른 놈이 생겨나고 또 다른 놈이 생겨나고 하긴 하지만
단속을 함으로 통해서 그 피해들을 최소화하고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권리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단순히 한국에서만 특허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K 컨텐츠가 너무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 성공하면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중요한 시장인 중국을 포함한 미국, 동남아 시장에 적극적인 상표권, 또 디자인권, 특허권 확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오늘 제가 짧지만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 관련된 내용들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봤고요. 질의응답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